안녕하세요. 오마국 불꽃쌤입니다. 브이로그 영상 잘 보셨죠? 금강산에서의 다양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네 번째 강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쇼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소향로는 금강산의 소향로봉이고 대향로는 금강산의 대향로봉이야. 실제로 있는 봉우리들 이름이야. 정리하면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로 굽어보고. 화자가 높은 곳에 올라갔나 봐. 참고로 향로봉이라는 봉우리는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 구름이 봉우리 위에 걸치면 마치 향로에서 불을 피우는 것 같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야. 산봉우리가 좀 비슷한 면들이 있잖아. 정양사 진헐대 고텨올나 안잔마리. 정양사는 절의 이름이겠고 진헐대는 대가 들어갔으니 높고 평평한 지형의 이름인 것 같아. 고텨는 다시, 올나는 올라, 안잔마리는 앉아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니야. 토킹 아니야. 앉으니, 앉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정리하면 정양사 그리고 진헐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나다. 여산은 우리 고전 문학에 진짜 많이 나오는 산인데 중국산이야. 어이? 중국의 산이야. 최고봉이 1474m인데 금강산 비로봉이 1638m니까 금강산보다는 조금 낮네. 중국 문인들이 가장 많이 노래했던 산 중에 하나야. 진면목은 원래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이고 여기야는 여기에서야, 배나다는 보인다, 보이는구나. 정리하면 여산이 가졌다는 온갖 아름다운 풍경, 즉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 금강산에서 다 찾아볼 수 있구나. 정철은 여산은 안 가봤을 거야. 풍문으로 전해 들었겠지. 그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산의 진면목을 여기 금강산에서도 다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금강산의 아름다움도 여산 못지않다고 자부하는 정철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네. 어와 조하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어와는 감탄의 의미가 담긴 감탄사야. 조하옹은 만물을 창조하는 늙은이, 즉 조물주를 옛날에는 조하옹이라고 했어. 헌사토 헌사할샤. 기본형인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는 의미야. 즉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다가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야. 정리하면 우와,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요즘 말로 하면 우와, 조물주 장난 아니네. 뭐 이 정도? 금강산을 만든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어. 날거든 뛰디 많아, 셨거든 솟디 많아. 날거든은 말 그대로 날거든, fly. 뛰디는 뛰지, 많아는 말거나. 셨거든은 말 그대로 서 있는 거, stand. 솟디는 솟지, 솟아나는 거. 정리하면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자, 봐봐. 키가 크면 잘생기지 말거나 공부를 잘하면 착하지를 말거나. 이 말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한 거지. 결국 모든 요소들을 다 긍정하는 표현이야. 따라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뚝 서 있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한다는 뜻이네. 주체는 뭘까? 바로 진헐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겠지. 봉우리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앞뒤 구조가 유사하니까 대꾸법,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 쓰였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이미 다른 작품에서 쓰였던 표현이야. 송순의 면왕정가를 보면 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해석을 하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말거나. 즉 넓으면서도 길구나, 푸르면서도 희구나. 모든 항목들을 다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관동별곡이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 중 하나야. 참고해. 부용을 고잔난다, 배곡을 묻건난다. 부용은 연꽃 부, 연꽃 용자네. 고잔난의 기본형은 곧다, 현대어 꽂다의 옛말이야. 묻건난의 기본형은 묻다, 현대어 묵다의 옛말이야. 정리하면 연꽃을 꽂은 듯하고 배곡으로 묶은 듯하구나. 당연히 산봉우리들의 모양을 묘사한 거지. 방금 전까지는 산봉우리들을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산봉우리들을 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 앞뒤 구조가 유사하니까 대꾸법이 쓰였네. 동명을 박찬한다, 북극을 개완난다. 동명은 동력 동자의 바다 명자, 동쪽 바다네. 박찬하는, 박찬은, 북극은 북쪽의 끝인데 문맥상 북극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개완난의 기본형은 괴다이고 무언가를 지탱하고 바치고 있다는 의미네. 사랑하다의 의미인 괴다와는 동음이어야. 정리하면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하고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산봉우리들을 묘사하고 있어. 동명을 박차는 모습에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북극성을 떠받치는 모습에서는 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네. 앞뒤 구조가 유사하니까 대꾸법이 쓰였네. 참고로 북극성은 모든 별들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는 임금을 북극성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관습이 있어. 그러면 그러한 북극성을 떠받치는 봉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바로 충신의 모습을 비유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높을시고의 기본형은 높다겠지. 어미 리을시고는 감탄형 종결어미. 그래서 높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 망고대는 대니까 지형 이름이겠고, 외로울샤의 기본형은 외롭다겠지. 어미 리을샤도 감탄의 의미야. 외롭구나 라고 보면 돼. 혈망봉은 봉우리 이름이고, 정리하면 높구나 망고대여, 외롭구나 혈망봉이여.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봉우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네. 지형지물이 외롭지는 않겠지. 즉 화자의 외로움이 혈망봉에 투영되었다고 봐야겠지. 감정이입이야. 그렇게 본다면 망고대도 문맥상 단순히 고도가 높다기보다는 뭔가 지조와 절개가 높다는 의미로 읽히네. 앞뒤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꾸법, 사람처럼 표현했으니 의인법, 그리고 원래는 망고대가 높고 혈망봉이 외로운 건데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바뀌었으니 도치법이 쓰인 거네. 지조와 절개가 높으면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기도 하고, 왠지 정철 자신의 모습을 망고대와 혈망봉에 빗대어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한알의 추미러 무사이를 사로리라. 한알의는 하늘에, 추미러는 치미러의 옛말이야. 힘차게 솟는다는 뜻이야. 무사는 무슨의 옛말이야. 사로리라의 기본형은 사뢰다야. 사뢰다는 아뢰다와 같은 말이야. 사전에도 있어.
정리하면 하늘에 힘차게 솟아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주체는 망고대와 혈망봉이지. 마치 봉우리가 힘차게 솟아서 하늘에게 무슨 일을 아뢰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네. 당연히 의인법이 쓰였고 여기서 하늘은 임금을 뜻하겠지. 그 임금에게 무슨 일을 아뢰는다는 건 마치 신하가 충언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네. 누가? 망고대와 혈망봉이. 그러면 망고대와 혈망봉은 자연스럽게 누굴까? 그렇지. 화자의 모습으로 봐줘야겠지. 천만겁 디나다로 굽힐 줄 몰아난다. 겁은 불교적 용어인데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천만겁은 상상조차 안 되는 시간이지. 디나다록은 지나도록이고 굽힐은 말 그대로 굽힐. 몰아난다는 2인칭 의문형이야. 궁왕대궐터희 오작이 지지괴니 천고흥망을 안한다 몰아난다. 기억나니? 정리하면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주체는 망고대와 혈망봉이지. 굽힐 줄 모르는 모습에서 신하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어. 그 지조와 절개를 가진 신하가 누구라고? 그렇지. 결국 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망고대와 혈망봉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망고대와 혈망봉을 지각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으니 의인법이 쓰였네. 어와 너여이고 너같하니 또 있난가. 어와 너여이고 우와 너로구나. 이 구절은 송미인 곡에도 나와. 이런 거 나중에 만나면 되게 반갑다. 같하니, 같으니가 아니라 같은 이, 같은 사람이야. 정리할게. 우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없다는 뜻이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서리법. 망고대와 혈망봉의 특성을 치켜 세우고 있으니 예찬적. 지금까지 망고대와 혈망봉에서 충신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화자의 우국지정, 우국충정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설명할게. 문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라는 내용이 나와. 쉽게 얘기하면 한국 문학에는 아름다움, 즉 미적인 요소가 담기는데 그 요소들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있어야 할 것, 즉 이상과 융합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학적 미가 숭고미야. 대표적으로 효와 충을 다룬 문학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효와 충을 본받고 추구함으로써 이상과의 융합을 지향한다라고 보면 돼. 두 번째, 있는 것, 즉 현실과 융합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학적 미가 우암이야. 자연친화, 물화일체, 안분지족 등의 조화나 만족을 다룬 문학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세 번째, 있어야 할 것과 상반되면서 발생하는 문학적 미가 비장미야. 주로 저항, 대결, 희생, 좌절, 절망 등을 다룬 문학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네 번째, 있는 것, 즉 현실과 상반되면서 발생하는 문학적 미가 골개미야. 기존의 질서나 이치가 추락하면서 몰락하면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해학, 풍자, 냉소, 희화화 등을 다룬 문학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 앞으로 다룰 내용들을 맞춰보면 돼. 앞에서 화자가 현학을 보면서 물화일체를 느끼는 그 장면에서는 우아미를 찾을 수 있겠지. 지금처럼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충, 지조, 절개를 추구하는 모습에서는
숭고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계심대 고텨올나 둥향성 바라보며. 계심대에 계속 대가 나오네. 높고 평평한 지형 이름이야. 평평한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돼. 고텨는 다시, 올나는 올라. 둥향성은 중향성인데 한자만 보면 꼭 남한산성처럼 성 같잖아. 그런데 봉우리 이름이야. 정리하면 계심대에 다시 올라가 중향성이라는 봉우리를 바라보며. 화자는 지금 계심대에 올라가 있으니 계심대를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네. 12,000봉을 역력히 혀여하니. 12,000봉. 금강산의 봉우리 개수가 12,000봉이라잖아. 그런데 봉우리만 있는 건 아니지. 숲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금강산의 일부인 봉우리로만 금강산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니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역력히는 오늘날의 역력히야.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의 의미야. 혀여하니의 기본형은 혀다인데 현대어 세다, 카운팅, 세다의 옛말이야. 따라서 헤아리니, 세니. 정리하면 12,000개의 봉우리들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는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는 말 그대로 맺혀 있고, 끝은 현대어 끝의 옛말이야. 정리하면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봉우리의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 산봉우리에 맺혀 있고 서려 있을 만한 게 뭘까? 바로 산의 정기를 말하는 게 아닐까? 정기를 산에서 찾아보면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민족 따위의 정신과 기운, 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 등의 의미가 있어 참고해. 말거든 조티마나, 좋거든 말띠마나. 말거든은 맞거든, 조티는 기본형은 좋다야. 뜻은 깨끗하다, 클린이지. 반면에 교타의 뜻은 좋다지, 굿이야. 마나는 말거나. 이제 이런 표현 낯설지 않지? 정리하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이 말은 맑으면서 깨끗하고 깨끗하면서도 맑구나가 되겠네. 맑다, 좋다, 마나가 반복되고 있으니 반복법. 앞구, 뒷구가 유사하니까 대꾸법.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지. 겨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달고자. 뎌는 저, 기운은 기운, 흩어는 기본형이 흩다야.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는 뜻이야. 내야는 내어. 인걸은 아주 뛰어난 인재를 말해. 만달고자는 고자는 감탄형 어미니까 만들고 싶구나. 정리하면 저 모여있는 기운을 흩어내어서 아주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화자의 포부가 드러나고 있네. 인재는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니 결국 우국지정과 연결이 되겠네.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시야. 형용은 형체와 모양이고 그지는 끝이, 태세는 모습과 형세야. 하도할시야는 많기도 많구나. 정리하면 봉우리들의 형체와 모양이 끝이 없고 모습과 형세가 많기도 많구나. 즉 봉우리들의 모양이 제각각 다른 게 아주 장관이라는 거지. 앞구와 뒷구의 구조가 유사하니까 대꾸법.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으니 영탄법. 자연스럽게 예찬적 태도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
텐디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만한. 텐디는 천지고 삼기실의 기본형은 삼기다인데 현대어 생기다의 옛말이야. 제는 때, 자연이는 저절로, 되었마는은 되었냐마는. 정리하면 천지가 생겨날 때 저절로 되었지만은 저절로 된 것이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와는 와서, 유정은 뜻이 있다는 의미야. 정리하면 이제 와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조물주의 뜻이 담겨져 있기도 있구나. 즉, 저 봉우리들이 융기로 인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조물주가 뜻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감탄하는 거지.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 비로봉 샹샹두에 올라보니 기니신고. 비로봉은 금강산의 최고봉이야. 참고로 치악산, 오대산, 소백산도 최고봉 이름이 비로봉이야. 샹샹두는 위위 머리니까 맨 꼭대기를 의미해. 올라보니, 올라가보니 가 아니야. 올라본 올라가본 사람을 뜻해. 정리하면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가본 사람이 그 누구냐.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어. 서리법이네.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떴던고. 자, 지금부터는 먼저 고사 하나를 아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거야. 맹자라는 경전의 진심장을 보면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다고 하였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작다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 즉 공자가 가진 시야, 안목, 통찰력을 예찬하고 있는 구절이지. 이렇게 전제를 깔고 계속 살펴보자. 동산 태산이, 동산과 태산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두 산의 이름이야. 어나야, 어느 것이로 해석하면 돼. 높뒀던고, 높던가, 높더냐로 보면 돼. 정리하면 동산과 태산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높더냐. 참고로 동산은 1030m, 태산은 1535m, 비로봉은 1638m야. 사실은 비로봉이 더 높지만 태산은 공자가 오른 산이어서 유명한 거고 또 주변이 평야지대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난 모라거든. 노국은 공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좁은 줄도는 말 그대로 좁은 줄도, 모라거든은 모르는데. 정리하면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즉 우리는 무식해서 공자가 좁다고 했던 노나라가 좁은 것도 알지 못하는데. 넓거나 넓은 편하 어띠하야 적단 말고. 넓거나 넓은, 넓다는 넓다의 옛말이야. 따라서 넓거나 넓은, 넓디 넓은으로 보면 되겠네. 편하는 천하, 어띠하야는 어찌하여. 적단 말고, 문맥상 좁단 말인고. 정리하면 공자는 넓디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좁다고 하였는가. 즉 우리는 노나라도 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자는 노나라도 좁고 심지어 천하도 좁다고 하였는가. 요즘 말로 와, 공자쌤 스케일 장난 아니었네 정도? 어와 더 디위랄 어이하면 알 거이고. 바로 정리할게. 우와,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수 있을까? 즉 알지 못한다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서리법이네. 결국 공자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어. 어떤 위대함? 바로 학문적인 위대함이겠지.
따라서 화자를 포함한 우리의 학문적 수준이 아주 미천하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 공자의 저 스케일, 통찰력, 안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호연지기야. 호연지기의 사전적인 뜻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지만 문맥상 세상에 꺼릴 것이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를 뜻해. 화자는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오르지 못하거니 오르지 못한다. 어디에? 방금까지 얘기한 공자의 경지에. 나려감이는 내려감이, 고이할까는 괴이할까, 이상할까. 정리하면 오르지 못할 텐데 내려가는 게 이상하겠는가. 즉 화자에게 있어서 비로봉에 오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물리적으로 비로봉에 오르는 것과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는 이미 공자의 경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고백했잖아. 따라서 공자가 동산 태산에 오른 것처럼 자기도 비로봉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비로봉에 오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나 그냥 내려갈 거야. 그러니 이상하게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따라서 비로봉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정에 해당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서리법이 사용되었어. 이번 시간의 여정을 정리하자. 정양사 진월대에서 망고대, 혈망봉 등의 다양한 봉우리들을 바라보았고, 계심대에 올라서 12,000봉과 비로봉을 바라보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